국민의 원래 강좌를 시작한 지 오늘로 12번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문회 책임을 맡고 지금 이제 만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사계의 권위자를 모시고 시대를 진단하면서 또 그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이렇게 방향이라고 할까, 그 이정표를 제시하는 그런 강좌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일찍이 우리 카톡방에 사전에 소개되었습니다만, 지금 포항공대 교수로 계시는 정진호 교수이십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진호 교수님은 평양 과기대 포스트 대학을 세우는데 부총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고학을 이렇게 교육하는데 매진해 왔습니다. 뭐 작은 상황이 코로나19로 조금 이제 거기에 다 계시지 못하고 국내에서 이제 강의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남북 또는 우리가 동서양을 문제 강의 자료에 이제 그런 자료가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해박한 그런 그 지식, 그 경륜을 가지고 계신다. 그 생각합니다. 우리 이동희 선생을 통해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이념적으로, 정치 사상적으로 또 하나의 그런 훌륭한 또 그 방향을 제시해 준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동아의 인내전 사상, 사인력전 사상이 통일 이념이다. 평화통일 이데올로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편 우리 의사 김유식 박사의 그 민족 자주연맹도서이라든지 또는 또한 조용원 선생의 한균주의라든지 그런 우리가 평화통일로 가는 그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연구, 그런 우리가 어떤 그 실천 여러 가지 운동 일환으로 오늘 우리 이제 정진호 교수님이 또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각을 우리 넓게 깊게 해주는 그런 대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동문회가 떠다오고 있는 이 삼통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 실현을 위해서 오늘 발표가 매우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사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우리 천도교 수원에 대한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첫 발걸음을 했습니다. 들어오는데 최재우 최시영 선생님 사진 걸려있는 거 보니까 아주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노 교수님 통해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합의 리더십 이동희 선생의 생애와 사상이라고 제목을 지었지만 오늘 이 이야기만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그래서 이동희 선생님 이야기 해나가면서 좀 전체적인 폭발적인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다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차를 좀 정해봤는데요. 제 살아온 이야기 좀 제 소개를 잠깐 하고요. 인생 이야기. 이거 할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강의를 하려다 보면 강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들으시는 게 좀 친밀감이 생길 것 같아서 인생 이야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근현대사 역사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 이야기, 뜬금없이 바다가 왜 나오나 하는데 지금 바다를 둘러싼 전쟁이거든요. 미중 이 전쟁도. 그리고 바다 이야기 좀 하고요. 상생 평화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이미 다 해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한국에 갑자기 2017년도까지 북한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가, 이렇게 오래 못 들어갈 줄 모르고 잠깐, 2003년부터 북한을 다녔고요. 한 십몇 년 다니다가 이제 4년 정도는 이제 체류했죠. 거기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가 나왔는데, 한동대학에서 이제, 들으셔서 한 4년 가르치다가 작년부터 평양가기로 옮겼고요.
유라시아 원이스트시 포럼, 뭐 약칭으로 한동회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을 만들어서 남북 경협 뭐 이런 쪽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를 여러 가지 뭐 소개드릴 수 있지만 저는 동서남북을 다 살아봤다. 한국, 미국, 캐나다, 중국, 북한에서 실제로 가족을 데리고 둥지를 틀고 살아본 사람입니다. 뭐 특별한 경험을 했죠. 비저너리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항상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못 가본 곳을 향해서 목표를 세우고 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많이 힘들었죠. 또 한편으로 로맨티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맨티스트. 오늘 로맨티스트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확실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 한 5분 정도 걸쳐서 짤막하게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할 이야기가 많아서요. 저는 이제 주로 중국 연변에 연변가기대에 세우는 일에 참여했고, 평양가기대, 포항에서 한동대학, 그리고 포스텍에서 학생들을 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만나는 사람들은 청년들인데, 오늘 와보니까 청년이 한 사람밖에 없고, 그 청년 뒤에 있나요? 그 청년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우리 청년들, 그래요? 청년들과 더불어서 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뭐 제가 청년 때 모습인데, 뭐 이렇게 그 시절 모범생이었죠. 그러나 허무주의자였고 무신론자였고, 그때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항상 떠오르는 시가 이 이상의 오감도라는 시 배워보셨죠? 13인의 아이들이 도로를 질주하오. 이 이상이라는 건축가인데 명성제국대학 건축가 조감도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었던 그가 일부러 세 조자에서 눈을 빼버리고 까마귀 오자로 오감도라는 시를 지었던 이유는 일제시대 때 그 암울한 자기 인생 앞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막다른 골목인지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이 13인의 아이들을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인생을 살았었고 대학 입시가 모든 것 식량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청년들을 그렇게 거짓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았었고 그러다 보니 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참 그 시절이 항상 그랬지만 제가 떠오르는 세 단어가 데모, 술, 연애. 제 대학 시절은 이 세 단어밖에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최루탄을 피해서 이리저리 달렸었고 그 허무한 감정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뭐 어마어마하게 마셨어요. 저는 저희 집안이 이제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하는 그런 특이 체질이 돼서 거의 알코올 중독까지 이렇게 마시는 그런 대학 생활을 보냈고요. 뭐 이 허무한 것을 달래려고 연애를 하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숱한 여자들 울고 울리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참 그 시절에 막판에 제가 오늘 좀 기독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현대사에서 우리 3.1운동 때도 기독교와 천도교가 힘을 합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도 했지만 그 시절의 기독교 는 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살아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기독교는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의 어떤 손가락질 대상이 되었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독교인으로서 가슴이 아픈데 그래서 아마 동학이나 이 천도교의 이야기를 말씀을 제가 드릴 자격도 없지만 저보다 훨씬 많은 제가 모르는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배워야 할 것이고 그러나 오늘 제가 기독교 이야기를 좀 하는 이유는 이 시대에 기독교가 이 민족의 분열에 큰 그 악영향을 미쳤다. 지금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정말 우리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그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보시죠. 제가 괜찮습니다. 그냥 보시죠. 정말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는 사과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시절에 무신론자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정말 막판에 한 여자를 만났는데 교회 반주자랑 결혼하게 됐는데 이 여자가 그 자기랑 결혼하려면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해서
정말 저는 이제 뭐 거의 안티 크리스찬이었고, 뭐, 허무주의, 노자의 도덕경, 불경, 인도 철학, 이런 데 깊이 빠져 있던 사람인데,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결국, 이제 아내와 더불어서 미국 보스턴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고, 아내는 보스턴 대학에서 이제 오르간 전공하고, 저는 MIT에서 그 당시 나사 우주항공국에서 그 로켓을 쏘아 올리면 거기서 많은 실험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참 수많은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처음에는 쏘가서, 교회 어디 놀러 가는 줄 알고 갔더니 이제 교회, 근데 뭐, 가니까 밥을 주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나오면 김치 얻어먹는구나, 이 생각으로. 사람들, 뭐, MIT, 하버드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사람들 사귀어 놓으면 나쁠 거 없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바베큐 파티 한다고 가니까 또 거기 성경 공부 모임 그래가지고 또 가가지고 결국 다니다가 한 2년 만에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인생이 참 달라 보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옛날에는, 정말, 돌이켜보니까 제 인생이 그 13인의 아이들처럼 미친 듯이 달려가긴 달려갔는데 그것이 저 한 사람만을 위한 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더 높게 남보다 더 명예롭게 살아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기독교인이 딱 되고 나서 그 시절에 역사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우리 3.1운동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33인 중에 거의 절반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그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까? 그것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근현대사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이 포스터라는 해외 유학생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많은 이제 그 사람들, 강사들을 만나는 그 중에 이제 한 분 여기 안경 쓰신 분이 김진경 박사라는 분이 저희 청년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이제 공동묘지터인데 이 터 위에 나중에 연변가기대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 자기와 함께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울 여기 옛날 독립운동가들의 후예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가서 자기와 함께 싸울 동지들을 찾으러 왔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교수 요원을 뽑으러 온 거였어요. 황당하잖아요. 조그만 건물을 하나 세워놓고 가자고 해도 갈까 말까인데 지금 맨 땅에 깃발 꽂아놓고 막 가자고 그러는데 제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인생이 나 혼자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 아니구나. 그것이 바로 까마귀의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래서, 정말 이제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연변과 북한을 위해 들어가겠다는 맨 마지막에 어떤 강사가 나와서 앞으로 남북 통일의 시대가 아니라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대외동포와 함께하는 영적인 삼국 통일의 시대가 온다라는 이 강의를 듣고 제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서 제가 이제 그 MIT에 저를 붙이려고 유태인 지도교수가 제 연구 결과가 너무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막 월급을 제일 많이 올려주고 그 미국 영주권 주겠다고 저를 붙들고 있었는데 그거 다 뿌리치고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제 아내는 막 엉엉 울면서 내가 교회 가자 그랬죠. 이제 중국 가자 그랬냐 하면서 이제 막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결국 이 아내를 몇 년 이제 설득해서 이제 94년도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이게 첫 해겨울에 찍은 사진인데 어떻게 좀 독립투사 같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때까지는 아직 독립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전히 독립운동을 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고요. 연변과기대를 한 10년 열심히 세우고 나니까 이렇게 멋진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조선족들을 키워서 가르쳤고요. 그리고 나서 한 2002년부터 북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연변과기대와 같은 그런 대학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프로젝트에 제일 앞장서서 이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거 뭐 직접 찍은 사진인데 그때는 아직 길도 닦기 전이었는데 평양에도 또 소 한 마리가 지나가길래 제가 이제 찍었고요. 정말 길 닦는 자의 마음으로 고속도로에서 이제 길부터 닦기 시작했고 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길을 닦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로젝트 팀 한 20명 정도 모았는데
우리 안에서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미션 임파서블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 일을 했습니다. 참 제 안에는 뭐 난리가 났어요. 이거 뭐 이러다가 북한 당국이 마음 바꾸면 당신 사기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려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느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이제 펀드레이징도 하고 사람도 모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말 들으니까 참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말 이러다가 내가 사기꾼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은 야 비저너리와 사기꾼은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성공하면 비저너리, 실패하면 사기꾼이 되는데 그 위험 부담을 안고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하고 당신들도 이제 그 배워야 된다. 자본주의 경제 배워야 된다. 그런 것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꾸 사진을 찍으셔서 제가 좀 바다가 되네요. 그 드러나는 캠퍼스 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개교를 위한 준공식을 2009년도에 했고, 정말 2009년도에 이제 개교식 할 때 제 아내를 처음 데려갔더니 많이 울었어요. 너무 7년의 세월이 힘이 들었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갔더니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바라던 것이 실상이 돼서 리얼리티가 돼서 나타났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기차, 이제 우리 그 암살의 영화 보시면 거기 독립운동가를 타고 다니던 그 완행열차가 있는데 그걸 타고 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들어갔다가 이 압록강을 건너고, 근데 나중에는 우리 2014년도에 이제 제가 영변에 방학 때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을 설득하고 아내를 설득해서 이제 가족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 둘째, 큰아들은 벌써 이제 장성해서 캐나다로 가 있었고, 둘째가 고3 올라갈 때인데, 야, 윤영아, 너도 아빠 따라 다음 학기에 가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처음에는 아빠가 농담하는 줄 알고, 아빠 저 고3이에요. 가자. 자꾸 설득하니까 이제 화가 나서 자기 방문을 꽉 닫고 들어가서 4월 동안 정말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왔어요. 아무리 두드리고 밥 먹으라고 나와라 그래도 안 나오고, 그런 녀석이 이제 3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사흘째 돼서 나와가지고 따라가겠다고 순순히 이렇게 따라왔고, 이 막내는 뭐 제가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어가지고 10년에 하나씩 대아이를 낳아가지고요 20년 동안 아이를 키웠는데, 이 막내딸은 오빠 간다니까 그냥 따라왔는데 이름 통일의 딸로 하나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평양에 가보니까 온 그 간판마다 하나라는 그걸로 도배를 해놨어요. 뭐 하나 정보통신, 하나 음악원, 하나로 도배를 해놓은 그걸 보면서 야, 이 북한은 지금도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고요. 뭐 가는 곳마다 조선은 하나다. 근데 이 녀석이 막 짜증내는 거예요. 아빠 왜 내 이름 하나라고 지었어? 사람들이 놀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산다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소주도 하나 소주 막. 하여튼 이 아이는 이제 그 외국인 학교를 그렇게 다녔고요. 외국인 그 대사관 아이들하고, 우리 둘째는 이제 평양가기대학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70년 분단 장벽을 넘어서 남북의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배웠던 것은 너무나 엄청난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 북한 애들도 너무 겁을 내고, 뭐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 괴뢰잖아요. 남조선 괴뢰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막, 그런데 이제 애들은 붙여놓으니까 얼마나 친해지는지 순식간에 농구, 축구, 배구하고 뭐 이제 식당에서 같이 그것을 먹고 뭐 이제 줄 서서 먹고,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요. 여기 서울대에서 이 강의하는데 보니까 그 끝나고 나니까 어떤 교수님이 달려오면서 딴 사진 필요 없고 이 사진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제가 사진 이거 못 드린다고 했더니, 왜냐면 애들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고. 이거 보여주고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제가 이제 사진이 왜 못 찍냐면 북한 당국에서 이 아이들 이런 얼굴이 노출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5년 후에 캠퍼스 사진 이렇게 되고, 이거 정민건축이라고 인천 신공항 하신 설계한 그 회사에서 이걸 만들었고요. 뭐 많은 외국인 교수들 와서 뭐 이렇게 체육대회도 하고, 뭐 국제학술대회 열고, 이게 평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제학술대회 열면 막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들이 막 와요. 찾아와서 애들한테 강의해주고, 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애들한테 특강하고. 저는 이제 제 꿈이 남북 대학생들 이제 교환학생 이제 언젠가 이걸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제 이야기, 지금 너무 길었네요. 제가 원래 90분 강의 부탁을 받았는데 아까 한 15분 넘어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2023년 개년인데요. 이것이 3.1운동 104주년이죠. 새로운 100년이 4년 전에 시작됐다. 저희가 정말 그 지난 100년을 돌아보면 너무나 암울하고 고난과 핍박의 세월들을 살았잖아요. 우리 민족이. 근데 이제는 좀 세계 역사 앞에 어깨를 펴고 우리 후대들이 당당하게 정말 세계 역사에 이제 기여도 하고 하는 그런 민족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이 통일은 역사의 함수다. 저는 그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역사 해석을 하는 관점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시간을 따라 내려오는 통시적 관점이 있고, 공간으로 펼쳐놓고 국제관계를 봐야 되죠. 배경을 보는 이 공시적 관점이 있고, 또 역사를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꿰뚫어 보는 통전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공시적으로 보면 이제 근현대사 150년이 식민, 분단, 전쟁, 독재, 이산이라는 이 5가지 정말 비극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게 됐죠. 근데 정말 역사 보면은 이 고려인 당지 이주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가 정말 그 비극의 역사 속에서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사는 민족이 됐다. 참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고난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엄청난 재산이 되었다. 쿠바에도 가보면 우리 민족이 그 당시 애니게임으로 봤던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 살고 있고, 네, 공시적으로 이제 역사를 또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옛날에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그 러시아하고 러일 전쟁하고의 그 판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본이 대제국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뒤에서 미국과 나토가 도와주니까 이것이 전쟁이 성립되는 거지, 일본 혼자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뒤에 영국과 미국이 엄청난 자금을 대주고 그 전쟁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립이 됐다. 제가 나중에 그 책을 한권 소개할 텐데요. 거기 보면 이제 여러분 잘 드시면 정로환이라는 이 그 약 많이 드시잖아요. 정로환의 유래도 러일 전쟁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러시아를 정복한 그런 약이라고 해서 정로환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그 판박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되고,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 그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중국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제 1대1로,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미국과 나토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 두 진영이 지금 아주 첨예하게 맞붙어 있는데, 그 서부 전선에서 이제 빵 터진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면 지금 동부 전선에 지금 전쟁 위기가 지금 최고조로 올라가 있어요. 이것이 대만과 한반도 사이를 잇는 여기가 동부 전선이거든요. 여기서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지금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휴전 상태로 이어오다 보니까 전쟁 불감증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위기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최근에 이제 사우디의 왕세자 빈 살만이 네옴시티라는 상품을 들고 나와서 이제 전 세계 미국과 중국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있는데,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죠. 근데 빈 살만이 작년에 보면 바이든이 찾아갔을 때는 뭐 주먹 악수하고 이제 아주 수모 아주 창피를 줘서 내쫓았는데, 시진핑이 찾아가니까 엄청나게 환대를 한단 말이에요. 주변에 그 아랍권들을 다 불러다가 하고 막 이런 경제 그 협력 약속을 하고 하는데, 이런 변화를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최근에 이제 국경에다가 또 이제 그 사우디와 이란이 이제 전통적인 그런 앙숙 관계고 수니파와 시아파의 어떤 맹주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불러다가 화해시키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한국과 그 북한은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우리 한국은 주로 사우디 같은 수니파 아랍 국가들하고 친했고, 북한은 시아파하고 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경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아무리 다녀도 사우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늘 이란이나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 북한을 드나드는데, 이제는 사우디 빈 살만이 평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지금 21세기에 신냉전이 시작됐는데 옛날 20세기 초반에는 미소 간의 두 국가가 양대국 간의 그런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큰 분락입니다. 미국 중심의 한미일, 나토, 캐나다, 호주 이런 큰 덩어리가 자유와 성장, 어찌 보면 그 안에 진화론과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미국과 친이스라엘 이런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G2라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북한,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런 데 큰 덩어리가 붙어 있는 겁니다. 평등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 두 덩어리가 맞붙어 있는데 그것은 21세기는 단순한 정치 문제, 이념,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경제, 종교와 생태까지 아우르는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마치 캐스팅 보트를 하는 이 지렛대 역할을 하는 이 아랍 연맹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것이 G2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아주 빠르게 G2 쪽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분열과 분단의 역사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근현대사 너무나 이제 통일을 위해서 통일사역자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가 분단된 게 너무 이제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현대사를 들어보면서 깨닫는 것이 9가지 원인이 있구나. 이 수구와 진보 간의 세력 다툼이 있었고 늙은 보수와 젊은 개혁자들의 다툼, 성리학과 양명학, 사대주의와 민족주의 이런 9가지 분열의 역사를 이렇게 꿰뚫어보고 그래서 이제 역사책을 하나 쓰게 된 거죠. 그것이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이라는 그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오늘 좀 배달을 시켰는데 여기 책이 도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세 사람의 주인공을 잡았는데 그 세 분이 구례선, 리동희, 손정도. 이 세 사람의 특징이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시대에 그렇게 우리 정치 지도자들 보면 끊임없이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장사치들밖에 없다. 그런 표현 저는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어찌하든지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들고 애를 썼던 통합의 리더십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리동희 장군을 좀 한번 조명해 보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놓고 보면요. 저희는 우리가 배운 역사가 반쪽짜리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빨간 표시로 한 게 우리가 배우지 않은 역사들입니다. 저희 북한에서는 역사라고 하죠. 함경도 북한도 연해주의 독립운동사 이런 것들 북도파, 캐나다 사회복 이런 것들을 전혀 배우지만 동학과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그 당시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전라도 지역의 독립운동 이런 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도에 왔을 때 강영록에 이런 글을 썼었죠.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 두음 법칙을 마치 일제잔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이론이라고 쓰면 반장이 바로 손들고 선생님 이론이 아니라 리론입니다. 리론. 그걸 정정해 주거든요. 근데 보니까 처음에는 역사라고 북한식으로 쓰고 두 번째는 역사라고 쓴 거죠. 이제 역사와 역사가 만날 때가 됐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 보세요. 역사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냐면 우리는 임시정부의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잘 배워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더 중요하고 더 큰 역할을 했던 이동희 장군과 김립 선생에 대해서는 거의 배운 바가 없다는 거예요. 캐나다 선교사 중에서 우리가 3.1운동 때 큰 역할을 했던 스코필드 박사는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북쪽에서 활동했던 스코필드는 남쪽에서 활동했어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북쪽에서 함경도 북한도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그리어슨 박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어슨의 우리말 이름이 구례선. 신흥무관학교 남쪽 사람이 세운 신흥무관학교 하나도 북쪽 사람이 세운 라자부사관학교를 우리가 들어본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얼마나 나눠집니다. 우리 서울역에 가보면 우리 사이토 총독에게 수리탄 던져서 되게 깜짝 놀라게 했던 누굽니까? 강우규 열사의 동상이 서 있는 거 아시죠? 이 강우규가 어떤 사람인가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 이동희 선생의 그 웅변 설교를 듣고 감동이 돼서 기독교인이 되고 독립운동을 하러 뛰쳐나갔던 사람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각장애인의 재종장애를 부르는 훈맹정을 만든 박두성 선생, 뭐, 우리, 말모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국노 선생이거든요. 이국노. 이 사람 역시 다 이 이동희의 그늘에서 자라난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김립 선생, 뭐 이런 허헌, 3.1운동 직후에 인권 변호사로서 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던 허헌 선생, 김립, 이동희 선생이 이제 그 해외로 독립운동하러 망명하고 나니까 평상시 이동희를 흠모하던 청년들 한 30여 명, 이동희의 교육생이라고 불리던 수많은 청년들이 함께 독립운동하러 뛰쳐나갔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작년,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작년 광복절 때 개봉우 선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개봉우 선생의 그 후예들을 중앙아시아에서 다 모셔와서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해주고 개봉우 선생을 이렇게 독립훈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야, 윤석열 정부에서 개봉우 선생을 어떻게 이렇게 복권을 시키나? 왜냐면 개봉우 선생은 이동희의 왼팔,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하던, 그러니까 뭐, 단인사회당 만들고 고려공산당 만들 때 주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주의자죠.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복권을 시키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광복절 경축사 할 때 보니까 마지막에는 우리가 공산주의자들과 싸운 것이 독립운동이었다. 함께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금 정말 역사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구나. 지금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헤이그 특사라고 불리는 이 세 분 알잖아요. 이준, 이상설. 이준이 더 유명했지만 이제 팀북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상설 선생이 정사 대표였죠. 이휘정은 아직 20대 청년. 불어를 너무 잘해서 이제 같이 따라갔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배워서 알지만 헤이그에 가보면 이준 거기 이제 그 기념관에 계신 분들도 뭐 같은 이준 열사의 장남이었던 이용 장군이 유명한 볼셰비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운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 막내였던 이휘종 역시 시베리아의 별이라 불리는 유명한 볼셰비키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온 그 당시 그렇게 훌륭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왜 볼셰비키가 되고 독립운동이 되었는가? 이제 공산주의자가 되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역사가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의 공산주의가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떤 또 독재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 지금은 알고 있지만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눈에는 볼셰비키 운동가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수많은 자본주의 국가가 그 당시 제국주의였고 약소국들을 그렇게 침략하고 약탈하는 그런 거에 비해서 볼셰비키 운동 공산주의가 그 노동자 농민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가 된 이유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사상하고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공산주의자가 그 당시 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그 당시 시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게 역사를 바로 보는 관점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당시 수많은 이제 그 집단 이주가 있었는데 보면은 이 명동촌에서 이제 5개 가문이 이제 그 북간도로 집단 이주를 하죠. 거기서 이제 모니칸 목사나 뭐 윤동주 시인 이런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또 이제 이 한성의 이회영 육형제가 서간도로 재산을 다 팔아서 올라가고 경상북도에서도 또 이상용 석주 이상용 일가들이 뭐 수많은 이제 올라가서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또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라도 삼내 여기 이제 동학이 일어났던 엄청난 지역이잖아요. 동학 삼내에서도 삼내교회 성도 80여 명이 북간도 영길로 이제 집단 이주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그들 중에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뭐 목사, 순교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시 발굴을 해야 된다. 그 회령 출신의 그 개척자들이 명동상을 세우고 또 이혜영 육형제들 서간대 식당 망명해서 그 당시 보면 참 지금 시가로 봐도 어마어마한 이제 환산하기 나름의 달라지는 2조 원이 넘는 어마한 그런 재산을 다 팔아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단 말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삼성가의 형제, 아들, 딸들이 갑자기 이제 독립운동하겠다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갔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일 부자 가문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걸 상상할 수 있나요, 요즘은? 이게 이제 노블리스 오블레주라는 거. 정말 가진 자의 책무, 사회적 책무를 우리 선배들은 이제 다 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삼례교회 김원식 영수, 장로를 그 당시 영수라고 불렀죠. 이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엄청난 사람들을 이제 배출을 했고, 간도의 대통령이라 불리던 규암 김야견 선생이죠. 인동주의 외삼촌. 이분이 거기서 이제 엄청난 그런 이제 그 당시 교회도 세우고 했는데, 이제 조카, 윤동주가 서시를 썼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먹기를. 저는 이 시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평양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이 시를 이렇게 읊어주곤 했는데, 윤동주의 생가에 가보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죠. 우리 서점서수, 아까 페이그 특사의 그 정사였던 이상설 선생 세운 간도 최초의 민족교육기관, 서점서수. 그 이후에 뭐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는데, 특히, 이제 아까 그 소설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그 고래선, 캐나다 선교사 그리어슨이 세운 은진중학이 있습니다. 이 은진중학과 명신여학교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모니카든지, 홍몽주든지, 윤동주,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지금 봐도 거의 대안학교, 국제학교 수준의 대단한 교육을 이들이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그래서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당시 우리가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 명동촌, 이 북간도가 우리 민족교육의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왜 캐나다 선교사인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구한 말에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아주 우리 근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울산 느끼학후에 이제 선교사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걸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주 엄령을 내려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사회 문제,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 당신들은 앞으로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을, 조선민들을 정신적으로만 다스려라. 물리적으로는 내가 다스린다. 이렇게 딱 엄명을 내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하고 일본은 하츠라테트미리아에 의해 가지고 지금 동맹관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교사들끼리 선교지 분할 정책이라는 걸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나눠서 하자. 그러면서 미국 선교사가 워낙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하고, 캐나다 선교사가 이 함경도와 북간도 연해주 요 북쪽을 차지하고, 호주 선교사가 경상남도를 차지해요. 나머지는 다 미국 선교사예요. 이렇게 분할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원래 평안도와 함경도는 서북 지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굉장히 서로 조선시대 때 멸시천대 받으면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 동서로 이 선교지가 분할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왼쪽은 미국 선교사,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평양에다가 이 숭실중학교, 지금 숭실대학교죠. 이거 뭐 평양신학교 이런 걸 세웠는데, 그 미국 그 정부에서 정치활동, 사회활동 일체 못하게 하니까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 보수적으로 예수 믿어 천당 가는 이런 복음만 전한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전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해방 후에 내려와서 만든 게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마다 보면 예수교 장로회라 이런 데 제일 예장이라고 부르는 거. 이게 한국의 보수적인 기독교를 여기서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함경도와 북간도에 들어갔던 이 캐나다 선교사들은 전혀 거기에 구애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캐나다가 자기들이 지금 영국으로부터 막 독립한 신흥 독립국가였기 때문에 독립을 염원하는 우리 조선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캐나다 선교사들은 조선인들과 같이 독립운동을 같이 해요. 그럼 엄청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캐나다 선교사가 세운 그 학교가 이 북간도 용정에 있는 은진중학교예요. 은진중학교. 이 은진중학교 출신들이 내려와서 세운 게 기독교 장로예요. 기장. 그래서 한국의 진보 진영은 다 이 기장 출신이에요. 기장. 그러니까 예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보수 진영.
기장은 진보 진영이 됩니다. 그래서 기장 출신 누군가는 김세준, 강원영, 뭐 윤동주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모리칸, 안병무 이런 분들이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을 딱 그래서 이제 둘이 딱 맞붙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게 한국 사회에 지금 보수와 진보의 엄청난 그 분열의 뿌리를 이 기독교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굉장히 진보적인 분 중에 하나가 스크랜튼 선교사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뭐 전도교인이시지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들어보셨죠? 언더우드. 근데 스크랜튼은 잘 몰라요. 이 세 사람이 같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스크랜튼을 잘 모르는 이유가 스크랜튼이 세운 교회가 상동교회고 스크랜튼의 어머니가 만든 대학이 이화대학인데요. 스크랜튼의 상동교회 안에 그 당시 상동 청년회가 있었어요. 이 청년회 안에 장차 독립운동의 주축이 될 이회영, 이동영, 양리탁, 안창호, 이동희, 이가, 이동열, 신채호 이런 사람들이 청년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그 당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토희를 우리가 눈의 가시처럼 여겨서 그가 부임하자마자 상동 청년회부터 없애버렸어요. 원래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단어잖아요. 근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단어, 천도교에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면 기독교에서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청년이라는 건 어떤 단어가 새로 조어가 됐는데 이 청년회. 그래서 이걸 다 없애버리는 바람에 그 스크랜튼 목사가 키워낸 전덕기 목사. 스크랜튼 목사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 성공회로 개종을 하고 성공회. 그래서 성공회가 지금 이제 굉장히 진보적으로 된 이유가 더 스크랜튼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덕기 목사, 이 제자가 만든 게 신민회입니다. 지하조직, 독립운동 지하조직. 이 신민회 사건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일제가 이제 만들어낸 사건이 이제 그 뭐죠? 백오인 사건이죠. 그래서 1907년도에 한쪽에서는 평양대복음이라고 이 기독교에서 이제 예수복음이라는 게 이게 보수적인 예수복음 중심의 큰 운동이 일어났다면 다른 쪽 이 상동교회 중심으로는 신민회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예수와 그리스도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주 너무 이제 재밌는 이게 신민회의 대고인 사건은 교과서에 배우잖아요. 그 당시에 이 상동교회에서 만들어낸 게 신민회였기 때문에 그 600명이 검거되고 105인이 기소가 됐는데 그 중에 400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동교회에서 지하조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양기탁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주축이 되고 전덕기 목사가 주축이 돼서 이 105인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 당시 이 기독교가 이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 한편으로 보면 예수 쪽으로만, 보수 쪽으로만 기울어져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를 아주 좀 비용적으로 만든 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는 사실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함께 두 기둥이 서 있어야 되는데 예수라는 것은 내가 개인 구원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면 소승불교예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회복음이거든요. 사회의 불의와 그런 어떤 맞서 싸우고 하는 이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정의와 심판이 있는 거고 예수라는 것은 은혜와 믿음으로 개인이 구원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사회를 구원시키는 거죠. 이 두 기둥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일제시대를 통과하면서 이게 나누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 기둥이 빠지면 우경화됩니다. 우경화. 그래서 아주 이상한 전광훈 같은 이상한 이제 사실은 뭐 저는 목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일이 나타나고 또 이제 왼쪽 기둥이 빠지고 나면 작용화됩니다. 작용해서 공산주의하고 이제 비슷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는 원래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 개씩 나누어 가진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조금 싸우고 있는 그런 것이겠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